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주도 돌봄 공론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강에서는 한국의 돌봄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왜 전환이 불가피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강에서는 그 위기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적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향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돌봄 정책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돌봄 정책을 판단하거나 지역에서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랄까?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2024년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 인구의 20%가 이제 노인 인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가족 돌봄의 붕괴, 병원 요양 주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구 한 74%가 돌봄 간병 부담 증가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8%, 거의 절대 다수가 한국은 고령사회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통합입니다. 그동안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예방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여러 기관 등을 돌아다녀야 하는 구조였었잖아요. 의료를 받고 또 요양을 하고 또 주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사자가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연결해주는 체계가 필요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돌봄을 통합한다. 다양한 종류의 돌봄을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처럼 노쇠나 장애, 질병이 있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 익숙한 지역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지역 돌봄 체계와도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돌봄통합지원법의 구조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통합 돌봄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센터는 시군구마다 설치가 되는데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예방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난 뒤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요양과 돌봄을 받을지를 정하는 곳이 지역통합돌봄지원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시스템이다. 지역에서 최초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병원도 가고 요양시설도 가고 돌봄 요청도 하고 하는 것에서 한 개인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를 오히려 기관과 조직이 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봄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된 절차를 하나로 묶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고려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길 한 개인에게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는 병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돌봄, 그 다음에 요양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엮여져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 사람이 지역에서 방문 간호도 받고 주거 개선도 하고 식사 지원도 받고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꾸리겠다. 이렇게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까지 절차가 단순해지고 센터 한 곳에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이용이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게 맞는 돌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퇴원 후에 연계가 빨라질 것입니다. 입원 중에도 사회복지사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지역과 미리 협력해서 퇴원한 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 참여 공간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나 공론장, 주민의견 반영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간의 예산이나 인력 격차로 지역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후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케어 플랜, 그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우리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을 했다면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여태까지는 병원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행정 중심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행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걸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 중심으로 가면서 공공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면서 이게 돌봄이 이루어질 때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고 훨씬 더 질 높은 돌봄이 가능한 것인데 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조직화가 부족함으로써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 역시도 존재한다. 즉, 이 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 조직화의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지원법의 많은 내용도 일본의 경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가 사테시 모델, 사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일본은 행정이 관리자, 지휘자로서보다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했고 주민이 돌봄의 주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행정기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관료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민은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일본은 마을을 기반으로 조직이 형성이 되고 돌봄이 수행되었다면 한국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센터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생활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은 주민이 돌봄의 주인이 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면 한국은 향후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돌봄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이 생기더라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권한이 대폭 넘어오게 됩니다. 시군구가 지역 돌봄의 총괄 책임자가 되는 구조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간 역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광역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군지역, 이런 지역 간에는 인력과 재정과 역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역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병원이나 보건소, 복지관, 요양시설, 주민조직이 함께 협력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즉, 협의체가 그냥 형식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결집하는 협의체가 돼야 된다.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권한을 가진 실행기구가 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의 행정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행정문화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지시와 보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협의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권한을 갖거나 협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공론장이나 주민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돌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한두 차례 지적한 것처럼 지역적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원이 많은 지역은 인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병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시민 조직들도 많고 주민 조직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농어촌이라든지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서비스 연계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돌봄의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역할을 지자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이 준비되지 않으면 돌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준비되지 않으면 법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민 참여가 약하거나 조직화가 미흡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면서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되고 행정에 의한 분절이 계속되면서 돌봄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주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도 운영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행정과 기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결과 통합돌봄은 이름만 통합이고 실제 운영은 각 부서가 기존 방식대로 움직이면서 보고하고 지시하는 기존의 행정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계획을 만들고 기관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당사자인 주민과 지역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결국 행정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 하에서는 법이 지향하는 주민 중심의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단히 우려하는 점인데요. 공공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그럴까요? 공공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시장 중심 구조로 오히려 기울어질 가능성이죠. 주민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자체는 돌봄 서비스를 병원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봄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위탁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히려 공공이 책임성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이죠. 행정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돌봄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 기반 관계 돌봄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주민이 스스로 돌봄을 만드는 힘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공성 약화는 돌봄을 시장 논리로 흘러가게 만들고 결국 취약한 주민일수록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 참여가 형식화되는 겁니다. 참여는 있지만 의사결정력은 없는, 영향력 없는 구조, 형식화된 구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 참여가 약하면 행정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참여 틀을 갖추게 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행정과 기관이 지고 있으면서 주민 의견은 단순히 참고사항 정도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이 경우에 주민은 우리가 참여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실망을 느끼게 되고, 참여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없는 돌봄은 결국 행정 편의적 통합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역량의 차이입니다. 잘 되는 지역만 잘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화가 약한 지역은 지역 인력, 기관 네트워크가 모두 취약할 것입니다. 반면 주민 조직화가 활발한 지역은 자원도 빨리 모이고 공동체 기반 돌봄도 더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주민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서 통합돌봄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돌봄에 대한 저평가입니다. 주민 참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돌봄이나 요양이나 생활지원 등 현장 노동이 단순 저숙련 노동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처럼 이 돌봄에 대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돌봄의 질조차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행정기관이 병원이라든가 기관, 기업에 위촉하는 경우에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돌봄 노동이 저평가될 가능성 역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함께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힘은 결국 주민의 모아진 역량에 의해서 형성될 것입니다. 주민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의해서 돌봄 통합 지원법 분명 정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